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테니스 인물백과. 정말 오랜만에 인물백과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희가 매주 테니스 토크는 하나씩 올려드리고 다른 하나는 서프라이즈 K-테니스를 말하다 인물백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려드렸었는데 최근 저희 더 테니스에 찾아주시는 멋진 손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인물백과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코너가 인물백과인데요. 지난번에 즈베레프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이제 드디어 레딕의 노력이 빛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레딕의 자식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 프리츠도 재밌게 풀어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니스계의 꽃미남 테일러 프리츠 한번 알아보시죠.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프리츠 97년생 10월 28일 캘리포니아 렌초 산타페 출신입니다. 렌초 산타페라는 지역은요, 캘리포니아 남부고요. 샌디에이고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LA랑 샌디에이고 그 사이 어딘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샌디에이고 최고의 부자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오호. 그다음에 미국의 타코 브랜드 타코벨 아시나요? 강남역에 있는데 네네네. 타코벨의 창업자 글렌 벨. 오호. 골프 세계 랭킹 2위인 필 미켈스는 렌초 산타페에 골프장과 집을 갖고 있다.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골프장도 네네네. 있다. 그럼 테일러 프리츠도 부자인가 봐요. 부모님이 혹시 뭐 하시니? 테일러 프리츠는 엄마 캐시 메이 프리츠, 아빠 가이 프리츠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두 분 모두 프로 테니스 선수입니다. 엄마 메이 프리츠는 70년대 여자 단식 10위까지 올랐던 선수고요. 아빠 가이 프리츠는 특별한 커리어는 없지만 현재도 테니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프리츠가 부자인 이유는 엄마 메이 프리츠 덕분인데요. 메이 프리츠의 부모님이 미국 남부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메이 백화점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엄마가 쓱 SSG 정용진의 사촌 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여튼 테일러 프리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벌집 아들이다. 네, 엄친하죠? 그렇죠. 엄친하다. 네. 어찌됐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테니스 선수였으니까 자연스럽게 테니스를 접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프리츠는 무려 그 두 살 때, 네, 두 돌 때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았다고 합니다. 주니어 경력은 어땠나요? 우선 테일러 프리츠 주니어 경력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과 유럽의 테니스 주니어 테니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비너스 세레나 윌리엄스 이후로 미국 주니어 테니스 선수들이 유럽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투어를 다니는 일이 잘 없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너스 윌리엄스의 아버지가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훈련을 하기보다는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부상도 잦고 꼭 필요한 기본기를 못 배운다는,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축구로 치면 좀 손흥정 스타일? 대회 나중에 하고 게임 나중에 하고 우리 훈련만 많이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 미국의 지금은 주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다양한 스포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네네. 다들 축구, 농구, 뭐 미식축구, 그러니까 농구, 야구, 그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한 3-4개 정도 스포츠는 다들 한다고 해요. 그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프로로 선택을 하는데 아마 그런 두 가지의 영향 때문에 프리츠의 주니어 시절 커리어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너무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에 올인할 필요가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알카라즈 시너 같은 선수는 막 10살, 8살, 9살 영상 막 있습니다. 조코비치 막 4살 영상 레슨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공 넘기는 그런 영상 많이 있는데 프리츠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니스는 2살 때 시작을 했고요. 주니어 시절 때부터 USTA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테니스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미국 테니스 협회죠. 티아포와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프리츠와 티아포를 두고 한 명은 부자, 한 명은 그렇지 않은 미국의 훌륭한 재능들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왜 이런 The rich and the other one is not,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우 네네네. 기사 제목이 영 그렇습니다. 티아포의 부모님은 미국 이민자 1세대죠. 다음 기회에 티아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낫이라고 하였지만 낫이 아닌 티아포인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프리츠로 돌아와서 프리츠가 그럼 첫 대회를 출전한 건 언제인가요? 네, 프리츠는 미국 나이 16살, 우리 나이로 중3 때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츠는 테니스에 재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게 2013년 처음 대회에 출전했는데 2015년 바로 프랑스 오픈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결승전 상대는 미국의 터미 폴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긴 했지만 곧바로 US 오픈 주니어 결승전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번에는 프리츠가 이기면서 프리츠는 2015년 주니어 랭킹 1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찍은 사진이 프리츠, 오페카, 토미폴인데요. 지금도 프리츠와 토미폴은 ATP 10위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오픈 결승전에 오르게 된 게 주니어 결승전인 거죠? 주니어입니다. 네네. 다 주니어. 네네. 그 이때 당시에 이제 테일러 프리츠가 상당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다. 네. 네, 청취자 구독자님께서 약간 충격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이때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테일러 프리츠가 결혼을 한 것인데요. 오? 이때 당시에 무려 나이가 18살입니다. 오호호. 결혼 상대는 역시 테니스 선수였던 연상 누나 라켈 페드라자인데요. 네네. 두 사람은 아들 조던 프리츠를 낳았지만 낳자마자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18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네네네 19살에 이혼했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호주 오픈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호주 오픈에 프리츠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애도 있다고 제가 그 해설전에 하는 말 듣고 저렇게 젊은데 애인데 애가 19살인가 그랬는데 뭔가 애가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구나. 대단한데요. 지금 애가 한 10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 7, 9살. 8살쯤 된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아들과 사이는 좋나요? 맞습니다.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수시로 아들 사진을 올리며 자랑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잘생긴 얼굴과 선한 눈매가 아빠 얼굴을 그대로 닮은 것 같습니다. 라켈 페드라자와 이혼한 프리츠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SNS 스타 모건 리들과 열애를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대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데이트 앱으로 SNS 스타 모건 리드를 만났어요. 네. 프리츠 굉장히 MG고 굉장히 빠르네요. 네, 프리츠의 테니스보다 참 사생활이 흥미로워요. 아니 보통 그러니까 인물백과를 하면은 뭐 기록이나 승부 네. 이기고 지고 이런 거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님. 기록이나 승부는 뭐 잘 찾아보면은 보면 되고 뭐 크게 관심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 모건리들 얼굴 딱 보면은 진짜 굉장히 화려한 백인 여성이거든요. 보면은 그 프리츠가 굉장히 슈퍼 아이예요. 완전 소심하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인데 이런 어떻게 화려한 그러셨지? 여성과 근데 라켈 페드라자 옛날 사진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취향이 소나무구나. 이상형이신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저의 편견이었는데 이런 어떤 SNS 스타와 같이 투어를 다니니까 그 뭐 소위 말하는 내조를 잘 못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완전 가정형이고 맞아요. 그 모건리들이 막 아침 식사 챙겨주는 것부터 모든 그 테일러 프리츠의 어떤 선수로서 필요한 점을 다 챙겨줍니다. 네. 브레이크 포인트에서도 그런 예, 장면들이 맞아요. 네. 나오죠. 그럼 프리츠가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된 건 몇 년도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주니어 랭킹 1위를 차지한 뒤에 곧바로 프로 테니스로 뛰어들었습니다. 프리츠는 2015년 9월 챌린저 투어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랭킹 250위권에 들어갔고요. 2016년 ATP 500 아카풀코 오픈에서 8강에 진출하며 랭킹 100위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랭킹 100위를 뚫었다는 뜻은 이제 그랜드슬램을 예선 없이 갈 수 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고요. 프리츠의 재능 보여준 해 2016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잔디 코트인 슈투트가르트 오픈에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를 만나서 거의 이길 뻔 하면서 랭킹 5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길 뻔했다는 네, 이길 거는 뻔. 이기지 못했다는 네. 얘기죠. 하지만 이길 뻔했다. 네. 그럼 프리츠가 첫 우승을 차지한 해는 언제인가요? 프리츠는 2019년 첫 번째 ATP 타이틀을 가져가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리뷰해드렸던 윈블던 직전 대회인 이스트본 오픈입니다. 이 덕분에 랭킹은 32위로 올랐습니다. 네, 이 오픈 몇 점이죠? ATP 250. 250 대회죠. 250대회에서 첫 타이틀을 가져갔다. 근데 지난번에 레디님께서 프리츠가 잔디코트에서 강한 선수라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 우승이 잔디코트라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프리츠는 롤랑가로스에서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롤랑가로스에서 가장 긴 타이브레이크를 치른 장본인이 바로 테일러 프리츠인데요. 그 기록은 2020년 3라운드 이탈리아의 로렌조 소네고와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17대 19까지 가는 대혈투를 벌였는데요. 결과는 소네고의 승리였습니다. 네. 이 17대 19에서 지면은 정말 기분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 포인트가 그러면은 몇 게임이요 이게? 게임이 아니라 그 타이브레이크. 그러니까 타이브레이크. 포인트.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해도 게임으로 게임으로 한 사람이면 한 6점 정도라고 치면은 20 몇 점에 한 5게임 한 것 같네요. 야. 5게임.
네, 그래서 2021년에는 프리츠가 20위권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 뜻은 그랜드슬램 3라운드 8강 정도, ATP 8강 정도 성적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호주 오픈 3라운드 조코비치에게 패배하고 윈블던 3라운드 찌베레프에게 만나 패배했습니다. 상위권 선수와의 승리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 BNP 파리바 오픈에서 10위 야닉 시너를 잡고 8강에 진출했고요. 4강에서 즈베레프를 잡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또 2021년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에서는 6위 루블레프를 이기면서 랭킹을 2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2022년이 프리츠의 전성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3월에 열리는 선샤인 시리즈 첫 번째 대회인 ATP 마스터즈 1000 인디언 웰즈를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대회 결승에 올라간 미국인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초였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고요. 상대 선수 역시 라파엘 나달이어서 더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프리츠가 나달을 잡고 승리하면서 나달의 20연승을 깼고 인디언 웰즈에서 우승한 미국인은 2001년 안드레 아가시 이후 20년 만이라 테일러 프리츠는 단숨에 미국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클레이 시즌에 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잔디 코트에 돌입한 프리츠는 다시 한번 이스트본 인터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윈블던에 참가했고요. 8강에서 나달을 만나 5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패하게 됩니다. 테니스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나달은 프리츠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무리를 했는지 4강 키리오스전을 기권하게 됐고요. 조코비치와 키리오스의 결승전에서 조코비치가 승리하며 7번째 윈블던 우승컵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프리츠가 나달을 이겼더라면 또는 나달이 프리츠를 조금 쉽게 이겨서 4강전에 제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면 역사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프리츠가 어쨌든 나달을 끝까지 몰아붙였지만 승리를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을 텐데요. 윈블던 8강을 끝나고 한국에도 오잖아요. 바로 2022 코리아 오픈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아쉽게도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경기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제 기억에 일본에서도 잘했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맞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테일러 프리츠의 연습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프리츠가 많은 팬들과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프리츠는 ATP 500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랭킹을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2022년 랭킹을 9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리츠 인터뷰가 11월에 하는 니토 ATP 파이널 파리까지 나가는 대회거든요. 반드시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9위잖아요. 못 나갈 뻔했는데 당시 랭킹 1위였던 알카라즈가 부상과 불참으로 프리츠가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때 다시 나달을 만나서 이번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나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벌써 3번이나 그죠? 네. 2023년에는 프리츠가 조금 주춤했어요. 2023년 작년이죠. 프리츠가 전성기를 보내고 이제 드디어 그랜드슬램 탑 4 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쉽게 범범이 패배하며 4강에 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경기가 바로 US 오픈 8강전이었는데요. 당시 상대 선수는 조코비치였습니다. 프리츠는 조코비치에게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3대0으로 완패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코비치가 벤 쉘튼, 메드베데프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빅3를 제외한 선수들의 테니스 경력을 보면 언제나 조코비치가 언제나 있죠. 아주 기둥처럼 있어요. 네. 그 원래 그 집에 약간 악귀를 물리치는 그 뭐냐 이 돌 있는데 그것처럼 네. 항상 조코비치가 장승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프리츠가 조코비치 나달만 넘어섰다면 더 좋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 선수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인데 프리츠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프리츠 하면 라이벌은 좀 아닌데 프리츠 하면 생각나는 선수 바로 티아포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이게 성장하는 그 과정이 환경이 많이 달랐을 텐데 테니스를 통해서 둘이 많이 친하게 지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데요. 내성적인 성격의 프리츠와 외향적인 티아포가 성격적으로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가만히 있는 프리츠를 티아포가 괴롭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작년 유나이티드컵에서 승리 인터뷰를 하는 프리츠 뒤에
티아포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바지를 벗기려다가 음. 걸려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명장면이 있는데 네. 다행히 프리츠가 제때 바지를 잡아가지고 불필요한 노출은 피했는데요. 네. 티아포가 우스꽝스러운 얼굴 앞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야 임마 너 죽여버린다. 이게 방송에 다 그대로 나왔어요. Dude, I will knock you out. 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를 본 사회자가 야 테일러야 너 티아포 때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프리츠는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한 대면 나가 떨어진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거는 뭐 라이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절친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약간 프리츠가 티아포의 장난을 받아주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의 테니스 상대 전적은 어떤가요? 상대 전적은 프리츠가 6대1로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티아포의 최근 승리는 2016년 인디안 웰스였고요. 이후 프리츠가 줄곧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테니스에서도 티아포는 한 주먹거리였습니다. 네. 다른 라이벌은 또 있나요? 네, 본격적인 라이벌이라고 하면 즈베레프가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이번 윈블던 승리 이전에 프리츠가 3대5로 뒤지고 있었지만 2019년 이후 6번의 만남에서 3승 3패로 박빙이었습니다. 중요한 대회에서는 주로 즈베레프가 이기는 편이었는데요. 올해의 윈블던 16강에서 프리츠가 승리하면서 상대 전적은 4대5가 되었네요. 네. 윈블던 16강에서 프리츠가 승리했던 경기를 찬다라님 혹시 리뷰? 네, 이거를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반과 후반과 연장전이었다. 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명 또 즈베레프의 윈블던 16강 저주. 아하. 16강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네. 또 16강에서 좌절이 됐다. 1세트, 2세트는 즈베레프 선수가 모두 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세트를 6대4로 즈베레프가 이겼고요. 2세트를 7대6 타이브레이크에서 즈베레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전반전입니다. 이제 후반전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1세트 몇 대 몇이라고 했죠? 6대4. 네. 6대4로 프리츠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아하하하. 네. 이제 4세트는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죠? 타이브레이크. 네. 7대6이죠? 네. 네. 똑같이 프리츠가 7대6.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이 네, 경기 양상이 1, 2세트, 3세트 이렇게 네, 이루어졌어요. 데칼코마니였다. 네, 똑같았습니다. 이제 5세트입니다. 운명의 5세트. 단 한 번의 브레이크로 프리츠가 기회를 잡으면서 즈베레프를 잡아냅니다. 한 끗 차이였네요. 한 끗 네, 차이. 네. 역시나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한 선수들인 것 같은데. 네. 아주 어렵게 질 뻔했던 경기를 똑같이 복수를 하면서 잡아내면서 프리츠가 단 한 번에 5세트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8강에 진출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8강에 올라가지고 무세티를 만났죠. 네. 프리츠와 무세티의 경기는 어땠나요? 네, 프리츠와 무세티 윈블던에서 맞붙기 전에는 프리츠가 상대 전적 2대1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2022년 윈블던에서 첫 맞대결을 벌였던 두 사람은 1라운드에서 만나 프리츠가 3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무세티가 올해 몬테카를로에서 프리츠를 2대0으로 탈락시키며 아주 작은 서력을 했습니다. 프리츠와 무세티 8강 경기 제가 잠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경기 총평을 간단히 드리면 프리츠의 실수 때문에 무세티가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어 자체는 3대2로 나름 박빙이었는데요. 네. 5세트 경기가 6대1 그러니까 무세티가 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 뒤에 인터뷰를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프리츠가 패배 인터뷰를 해요. 네. 보통 이제 테니스 선수들은 경기 전에도 인터뷰를 하고 경기 후에도 인터뷰를 하는 게 규칙이거든요. 네. 근데 그 그렇죠. 규칙을 안 지킨 게 오사카 나오미. 네, 네. 오사카 나오미 그때 좀 정신적으로 아파가지고 그다음에 힘들었죠. 벌금을 네. 근데 그렇다고 벌금을 내버리거든요. 네, 네. 프리츠가 이 아픈 마음을 이끌고 뭐라고 하냐? 5세트가 됐을 때 내가 서브에 자신감이 없었다. 내가 서브를 충분히 세게 넣었어야 했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무세티에게 좋은 기회가 갔고 결국 5세트가 6대1이 되었다. 6대1이라고 하면 좀 브레이크를 2개 이상 당한 건데 네. 그죠? 그래서 근데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니까 서브에서 첫 서브 점수 확률을 보면은 무세티가 한참 앞섭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프리츠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왜 그랬을까요? 잘하다가. 앞에 즈베레프 선수에도 5세트를 갔고 네. 그리고 무세트 선수도 5세트를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마 좀 압박감이 그 전 경기보다 심하지 않았을까 뭔가. 그리고 제가 그 끝 경기를 살짝 봤었는데 무세티 선수가 뭔가 경기력이 후반에 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긴 했어요. 네, 무세티 아무래도, 선수가 네. 지금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대회에서도 지금 결승전에 올라서 아쉽게 우승은 못했지만 계속 꾸준히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도 이어갔던 것 같고 이 전대회를 또 우승한 게
프리츠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이스트먼 흐름을 선수죠. 보여주다시피 지브레프 선수를 잡고 올라왔는데 지브레프 선수의 경기에는 서브 그냥 미친 듯이 꽂습니다 그냥.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네. 승리 어느 최고의 정도 경기였죠. 요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패배 인터뷰에서 내가 서브를 자신 있게 못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결과적으로 프리츠가 8강에서 탈락했고 프리츠와 조코비치가 못 만나게 되었는데요. 프리츠가 존경하는 테니스 선수는 그 나달, 페더러, 조코비치가 아니라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해주세요. 네. 나이 순서대로 가야죠. 네, 아니 나이 순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네, 여튼 빅3가 아니라 피트 샘프러스라고 하네요. 그 이유가 18살 생일 때 샘프러스가 선물을 직접 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물질적이죠. 물질적이기도 한데 뭐랄까 귀엽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 직접 준 선수 네가 짱. 짱 네가 짱. 약간 같은 미국인이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저도 이 프리츠의 마음 알 것 같아요. 네. 네, 프리츠는 테니스 말고 다른 취미는 없나요? 네, 모든 아빠 테니스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아빠가 그렇듯 바쁜 투어 일정 마무리되면 아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버지시니까 맞아. 프리츠 아버지시지. 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로 하는 게임은 캐주얼 총 게임 포트나이트인데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함께하면서 팬들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나오미 오사카도 쉬면서 종종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데 둘이 총싸움하면 누가 이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레벨이 누가 높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프리츠는 축구도 좋아한다고 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라고 하고요. 축구 게임 피파도 자주 하고 골프 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맨유 팬이면 요즘 많이 맨유 요즘 잘 못하나요? 네, 안 될 텐데. 네, 안 될 텐데. 네. 되는 게 없네요. 네. 오늘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네네. 스라의 자녀가 네. 테일러 프리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번 이렇게 8강에서 떨어지는 프리츠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가 8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그 땅 파먹는 친구. 전설의 깡패. 그리고 그 전설의 자꾸 데몬. 자기 무릎이 자학하는. 고장 나는데 자꾸 라켓으로 무릎을 치는. 네, 루블레프죠. 네. 네, 좀 이 8강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프리츠의 모습을 빨리 네. 보고 싶어요. 저희 더 테니스 인물백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흥미로운 선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